네, 감사합니다, 장 원장님. 그러면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동훈 기획처장님께서 어, 특강을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잘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남 교수님께서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평상시에 김도남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만 드리는 상황이어가지고,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매우 거창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코비드 19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이러스가 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가 어떤 놈인지 왜 이 난리를 치는지 조금 생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강의의 한 7, 80%는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고요.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자. 제가 자료집에는 크게 뭐 질문을 던져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이 바이러스에 살아가는 특징에 비추어서 우리가 뭔가 한번 시사점을 얻어보자. 이게 바이러스는 할 수 없고 호모사피엔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뭐 기타 등이 있으면 채팅이나 사후에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유가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호모사피엔스와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뭐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바이러스의 돌기들이 현미경이나 그런 걸로 보면 약간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인 상황은 뭐 이렇고요. 세부적인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깔도 놓고 약간 구조도 더 변화하기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고 이러다 보면 검색하다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런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팬데믹 현상을 가져오고 있지만 옛날에도 이랬습니다. 2009년도에도 비슷한 호흡기 질환이 롯데에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옛날로 가게 되어지면 바이러스는 아닙니다만은 흑사병도 있었고요. 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것은 아니고 쭉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가 뭐냐? 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아니니까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포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세포설은 뭐냐? 간단합니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세포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세포가 아니면 생명체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포를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숙주가 되는 셈인 거죠. 또 그런 점에서 또 생물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뭐 최근에서야 겨우 밝혀낸 거죠. 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게다가 돌연변이라든지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세상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화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항상 있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 뭐 티라노사우루스다 뭐 트리케라톱스다 이런 거는 다 화석을 보고 형태를 추측을 해서 어떤 A 공룡이다 B 공룡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태적인 게 없어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분석해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전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은 최근에서야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인지 구조 속에 들어와 앉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 바이러스는 원래는 세포이지 않았을까? 그 세포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숙주와는 독립적으로 뭔가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NA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RNA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H1N1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실제 사진입니다. 밑에 보면 5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바깥에 있는 돌기들이 전부 다 코로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밝혀진 코비드-19 말고도 그 이전에 밝혀진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마비 또는 C형 간염 또 콜록콜록하는 감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해서 동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식물에도 바이러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먹이 또는 숙주로 삼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레트로가 열풍이죠. 그래서 요 레트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사에 의해서 스스로 재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있다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름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마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그런 겁니다. 바로 센트럴 도그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심 원리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효소라든지 우리 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로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단백질을 예를 들어 건축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건축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DNA, 그러니까 그 건축의 설계도죠.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나는 겁니다. 근데 DNA에서 바로 프로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RNA라고 하는 DNA의 약간 복사품입니다. 복사품을 통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DNA, RNA, 프로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트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일어나는 겁니다. RNA에서 거꾸로 DNA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부가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생물체라고 하면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이 있고 이 핵은 당연히 이제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중 나선 구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A, C, T, 뭐 CG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염기입니다.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다른 거죠. 나머지 당하고 인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막세포입니다. 각막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크리스탈 라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DNA입니다. 요 DNA에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 전사라는 말을 씁니다. mRNA라고 바꾸어지는 걸 전사라고 하고 mRNA에서 다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것을 트랜슬레이션, 뭐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하여튼 해독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센트럴 도그마가 적용된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세포고요. 그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이제 DNA가 있고 DNA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DNA 자체가 왜곡되거나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자기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한테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복사본이 이제 mRNA라고 부르는 거고 공장은 단백질 만드는 공장은 리보솜입니다. 다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뭐 노벨상을 여러 개 받은 그런 원리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핵 세포에 있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공장에서 mRNA를 해석해 가지고 프로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대학 때 이거 배운다고 아주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한번 소환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배가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를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인데 이걸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니까 아주 세포 형태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바깥에는 단백질로 된 껍질, 안쪽에는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코가 있으면 코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죠. 이 세포의 세포막과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면 통째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단백질 껍질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유전 물질, 주로 DNA 또는 RNA입니다.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하면 이 세포 내에 아까 제가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 공장 리보솜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숙주 세포 안에 들어와서 숙주 세포 안에 있는 공장이죠. OEM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DNA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숙주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럼 결국은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이 안에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개개의 바이러스는 또 다른 옆에 있는 세포 또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감기 바이러스,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거 똑같습니다. 기본은. 예. 바깥쪽에는 단백질 껍질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유전 물질이 있고 유전 물질만 딱 있는 건 아니라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전 물질이 이제 DNA 아니면 RNA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대개 RNA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과정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과정하고 거의 유사한 과정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를 세포 안에 있는 숙주세포에 있는 공장이나 효소 등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빼내가는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는 당연히 감염되거나 죽습니다. 파괴되거나. 네, 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유명한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생긴 게 무슨 착륙선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대장균을 먹이로 해서 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나타낸 그림인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감기 바이러스 인펙션 과정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냐면 굉장히 많고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다 숨 쉬고 있죠. 그 공기 중에 바이러스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뭐 공기청정기 켜놨으니까 괜찮겠지. 공기청정기 필터는 바이러스는 우습게 다 지나갑니다.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흔적, 바이러스가 어디냐 도대체가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유명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유전자를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이 역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났냐면 오른쪽 보면 HGP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설계도가 다 밝혀질 줄 알았는데 2003년이면 벌써 거의 한 17년 전이잖아요. 근데 뭐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약 한 30억 쌍의 인간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로 하고 정말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1%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54%는 도대체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정크 DNA가 54%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스페어다, 어떤 분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45%는 봤더니 이게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중에 약 한 8%는 약 8,500만 년 전에 생식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자, 생식세포라고 하면 정자와 난자겠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정자나 난자에 있는 DNA가 바뀐 겁니다. 그 바뀐 DNA는 생식세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이 되죠. 그래서 8,500만 전에 인류의 이 바이러스가 끼어들어 가지고 인간의 DNA 안에 지금 그때 들어온 DNA가 8% 정도는 8,500만 전, 아주 최근입니다. 이 정도면 에 들어온 거죠. 나머지 45% 빠지고 나면 37, 8%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DNA 또는 RNA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 45%가 무슨 역할을 하냐 도대체가 대부분은 모르는데 지금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반 형성. 태반은 탯줄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건 좋은데 그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체는 이게 면역작용에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세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에 이 바이러스의 조상의 DNA가 관여해서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뭔가 막 기억이 일어나고 있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려면 시냅스가 굉장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과 시냅스 형성에도 아크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이 아크 유전자도 바이러스 기원이에요. 또 우리 막 면역작용하면 T세포, NK세포 등이 작용해가지고 막 세균도 죽이고 막 하거든요. 그런 놈들도 기원이 다 바이러스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DNA들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도대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냐 뭐 우리가 따져봤더니 뭐 굉장히 작긴 하지만 뭐 약 1조 종 정도 되는 겁니다. 1조 종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면 우리 뭐 인간이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숫자로 보면 인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바이러스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세균, 박테리아가 약 100억 종류 정도 있습니다. 박테리아 100억 종류 중에서 인간이 아는 건 이 중에 0.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요. 대부분은 다 어딨냐면 바닷속, 흙속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이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여덟 마리가 16마리 이렇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조건만 맞으면. 그러면 사실은 온 바닷속 전체가 다 박테리아 천지여야 되는데 실제로 바다 가보면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아까 바이러스의 먹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세균이라고 그랬습니다.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의 먹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세균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수님들은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보면 생태계 균형 그런 거 설명하실 때 옐로스톤 예를 많이 드시죠. 이제 사슴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없앴더니 결국에는 사슴이 다 죽더라. 뭐 그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세균을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포설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세포설인데 이게 생명학을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생명이 뭐냐? 생명체는 뭐냐?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DNA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아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 DNA를 분석해 보니까 45%는 이게 옛날에는 다 바이러스였다는 거예요. DNA가.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DNA 아니면 RNA니까.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결국엔 진화의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어떤 바이러스나 그와 같은 것 등이 우리 몸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하나 얻는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바이러스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개념이죠. 예. 그 실제로 이제 사람, 침팬지, 고릴라, 유인은 특정 RNA 바이러스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딱 한 개만 다릅니다. RNA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RNA 바이러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과 침팬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DNA 분석해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체험 시작할 때 바이러스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관심이 되고 있으니까 뭐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산이다. 뭐 무슨 산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변이는 당연한 겁니다. 예, 바이러스는 원래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바이러스는 당연히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인간들은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어쩌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그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전염시키고 말 게 없어요, 그냥. 예. 지금처럼 팬데믹이 되려면 적당히 괴롭혀야 되는 거죠. 그냥 기침 정도 하고 콜록콜록하고 열 좀 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그러는 와중에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엄청나게 복제를 해서 비말로 통해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면역 능력이 거기에 길들여지면 이제 내 몸 안에 있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겠죠. 아니, 물리쳐주겠죠. 그럼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을 살아있다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안 걸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라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걸려서 면역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없어졌고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변이 생기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이면 되지 않냐? 아직은 뭐 그럴 인간의 능력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 다 죽일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죽이기 전에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학명으로는 이제 호모사피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호모사피언스 인간의 순수한 개체 혼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내 DNA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약 45%는 바이러스가 기원이니 옛날에 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처럼 돼버린 거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DNA가 남아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DNA가. 물론 그 DNA를 원래 있는 호모사피엔스 DNA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죽었겠죠. 죽은 개체는 더 이상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도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있고 그 바이러스의 조상격인 바이러스 DNA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또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 말고 원래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산균, 대장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세균들도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의 어떤 공동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의 공동체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생명의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를 다른 생명체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크게 나누면 여기 진핵생물, 이쪽에 약 밑에 있는 회색분이 진핵생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 진짜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핵막이 있는 겁니다. 그쪽에 보면 분홍 색깔로 된 거는 고세균. 옛날부터 가지고 왔던 세균이다 그거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세균,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요걸 이제 3도메인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들었던 것은 아마 3도메인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진핵생물 내에서 보면 제일 위에 식물이 있고 식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식물과 최근에 갈라진 게 이제 원생생물. 그 다음 요 식물 원생물 합쳐서 중간에 갈라진 것이 원생생 또 다른 원생생물이 있습니다. 동물 쪽에. 그 다음 아래쪽에 원생생물 종류가 쭉 있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원생생물에 동물로 나눠지고 균류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균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균류는 세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곰팡이, 버섯 이런 종류의 균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은 여기 동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알려진 종의 수가 이제 쭉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추정하는 살아있는 종의 총수가 예상대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핵생물과 요
세균, 고세균의 공통되는 조상. 여기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 생명을 요즘에 뭐 TV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뭐죠? 김소희 선생님 방금 들어왔는데 이게 뭐죠? 안 들려요.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TV에 보니까 루카 하더라. 루카. 루카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루카입니다. 최초의 생명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니까 거기는 뭐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포스트 코로나 제4부 바이러스 인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생명의 트리를 아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조금 전에 이 표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생명체의 종류들이 이제 그림으로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 잎은 거보다 이쪽은 식물이 되겠네요. 이게 쭉 되어 있고 이쪽은 어류가 있네요. 그죠? 여기 뭐 이쪽 여기 개구리 같은 게 있고 파충류가 있고 여기는 거북이네요. 조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뭐지 이쪽에 이제 동물 쪽에 척추동물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요 기점에서 출발한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상적인 루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죠. 뭐가? 바이러스가 빠져 있잖아요. 왜 바이러스가 빠져 있냐면 애초에 우리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생물학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생명체가 아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을 이제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도 DNA 바이러스. 요거는 기본 세포 진핵 세균들과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있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또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정의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종수로 보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의 나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내려가면 이 바이러스가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생명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요 그림하고의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 그림과 요 그림. 즉, 이 바이러스들이 다는 아니지만 기존에 살아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다 끼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어떤 정도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고 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은 단 한 종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을 이제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생긴 거죠. 인공지능 기반 융합혁신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를 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몇백 페이지짜리 되는 보고서도 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19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도 개설하고 뭐 별의별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어느 정도 끝나겠죠,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멸종은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될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우리 몸 안에 뭐 일부분이 되든가 아니면 뭔가 치료제가 나와서 싹 물리치든가 뭐 그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또 은근히 간단합니다. 우리 레트로바이러스도 인간 DNA에 정착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 교육도 우리 교육의 어떤 DNA가 있다면 그 교육의 어떤 목적, 본질적인 DNA에 AI도 끼워 들어오지 않을까. 만약에 끼워들지 않으면 교육이 죽거나 AI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는 변화된 DNA에 적응되지 않으면 도태되겠죠. 이게 진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진화의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그겁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걸리지 않을까요? 침팬지가 면역 능력이 인간보다 더 강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침팬지는 이미 한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에이즈가 침팬지를 한번 휩쓴 겁니다. 그래서 침팬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의 저항성을 가진 몇몇 침팬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침팬지들은 이 에이즈 저항성을 가진 침팬지들인 거죠. AI 하면은 사실 인공지능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류독감도 약자로는 AI예요. 조류독감 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살처분합니다. 어떤 뭐 양계장이 있다 그러면 양계장 근처에서, 양계장도 아니에요. 양계장 근처에서 AI에 걸렸다 누가 뭐 새든 뭐든 그러면 그 반경 몇 킬로에 있는 닭들을 모조리 다 도살 처분합니다. 저는 이 제도는 참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요즘 보면 막 기러기들이 날아다니고 오리들이 날아다닌다. 그럼 야생조류한테는 그러면 AI가 안 걸리냐? 야생조류한테서 AI가 감염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야생조류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AI에 처음에는 걸렸으면 죽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야생조류들은 AI에 걸려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닭들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러한 AI에 견딜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닭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시 본질적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의 교육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잘 치료하고 또 우리 몸에 면역 능력이 생기고 나면 이제 옛날처럼 다시 학생들도 학교에 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교육도 그럼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AI라고 하는 저는 이걸 바이러스라고 표현한다면 이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것은 이제 교육의 DNA에 삽입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육의 DNA에 잘 변화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사실 교육의 본질적 DNA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교육의 본질적 DNA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바이러스와 교육에 관해서 제가 평상시에 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본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전반부에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강의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생물 수업 이후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과학 수업이었고요. 사실 후반부에 그 AI 관련해서 이제 교육의 변화 방향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오늘 이후로도 질문을 받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장님께 그 질문이 있으시면 오고 가시는 길에 또 뭐 이메일이라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세션이 이제 본격 세션이 4개 또 그 3시부터 바로 진행되니까 그 안내 받으셨던 그 줌 주소로 바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발표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